한데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살면서 돈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 나중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제가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닌데요. 이거 이제 제가 겪은 생생한 경험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주제를 선정했거든요. 자, 먼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뭐, 친인척 관계면은 모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보죠. 그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빌려줄 때는요,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없다. 확실히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럼 그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사고가 생기는 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를, 이제 보증이죠, 보증.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가 뭐냐면 담보밖에 없어요. 무슨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뭐 전세 같으면 보증보험을 든다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담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담보가 없으면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금액, 본인이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금액을 빌려주는 거는 하지 마시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담보를 빌려줬을 때도요, 무턱대고 빌려준다고 담보를 잡고 빌려준다고 그 채권 회수하는 경우도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때 이때에 관한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되게 많은 경우가요, 그 사람의 아파트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빌라나 뭐 주택에 대해서 일단, 왜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급하면 자기 사는 집을 이제 담보로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신용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빌릴 때에는 그 사람한테 그 담보를 넘기고 그걸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가. 자, 먼저 그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이게 이제 계약서를 2개를 써야 되거든요. 먼저 그 사람한테 채권 원금,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빌려준다. 그 다음에 이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월. 그러면 그런 계약서를, 채권 채무 계약서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물건을 근저당으로 설정을 한다 하는 또 계약서를 써야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게다가 또 그거를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설정까지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좋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변호사는 보통은 이제 소송 전에 갔을 때,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할 때 소송에서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법무, 사무 의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죠. 법무사. 우리가 흔히 법무사는 또 우리가 구하기도 쉽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돈을 빌려줘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다 하면은 보통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급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이
아이, 죄송하지만 좀 근저당이 있어야 되겠다. 담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다음 후순위라도 이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일단은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무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일단은 이제 자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 채무에 관한 그런 다음에 이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하는데 그 근저당 설정은 보통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심약하거나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배려심이 많죠.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내가 1억 원을 꿔줬으면 근저당을 하는데 1억 원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근저당이라는 거는요, 그 근저당 금액 범위 안에서 자기가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담보물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요, 그 못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매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매까지 가는 데에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거쳐야 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근저당 금액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근저당 권 금액을요. 그래서 근저당은요, 원래 채권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한 120%에서 30%까지,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1억 3천까지도 그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그래, 이제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120% 잡죠, 근저당권을. 그런데 제3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130%를 잡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끼리 할 때에도 그 점을 유념해가지고 120%나 130%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뭐, 근저당 설정 계약서도 하고, 다 이제, 필요 서류 다 완비해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매에 딱 들어가 보면 딱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 봤더니 이미 그 사람은 나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전세. 내가 그 1억 2천짜리 빌라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1억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돈 다 날리고 받을 수 없는 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요겁니다. 반드시 근저당권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전세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귀찮지만은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거를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대리인을 보내서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가서 해야 되고 아니면은 떼오라고 해야 되죠. 그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거 당신이 어떤 물건을 제공할 거냐 그러면은 딱 해가지고 먼저 그 빌라를 내가 시가 1억 2천짜리가 있는데 1억을 빌려주는 대가로 내가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물건이 있는지 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소를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맨 먼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맨 먼저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인터넷 등기소가 있거든요. 인터넷 등기소. 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해가지고 요 사이트를 쳐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전부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람 이렇게 누르면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람, 부동산 열람. 그러면 여기에 소재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금액 결제하거든요. 한 통 열람하는데 뭐 7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 확인하고 일단은 주소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입 세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전입 세대는 보통 웬만한 서류는요. 등기 떼는 거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서류, 뭐, 주민등록증, 등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정부 24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24.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다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입세대 확인 열람서는요, 이 정부 24에 들어가 봐도요, 신청 방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신청 방법. 요거. 신청 방법. 방문으로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떼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열람이나 발급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주민센터라고 하죠. 가야 됩니다. 주민센터를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번거롭다. 그러면은, 직접 갈 게 아니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 빌리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전입세대 열람서, 전입세대 확인서, 그거 좀 떼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전입세대 확인서에는요, 그 사람이 언제 주민등록을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날짜도 다 나오니까,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문제 있으면은 보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발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없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근저당권 물건이 정말, 믿을 만하고 가치가 있는가는 아니 거기에 전세 같은 게 있으면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꿔줬는데 요게 이제 문제 없이 서로 웃으면서 나중에 이제 다 갚게 되면 좀 돈독해지죠. 그 정도. 만약에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미수가 발생했다. 미납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미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딱 일단은 미수가 발생했는데 이거 속은 것 같다. 이게 사기가 의심된다. 사기가 의심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징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뭐 짜고 속였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가 의심될 때는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기가 의심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같이 얘기해 봐가지고 이거 사기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경찰서에다 고발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또 아주 지능적인 전문 사기꾼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법망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이제 채권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인데요. 그 돈을 꿔가지고 이자를요 2번이나 3번 납부를 합니다. 냅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받는데 이자를 계좌로 보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전화번호도 끊기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잠적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신고를 해봤거든요. 경찰서에 가면은요, 경찰관들이, 수사관들이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왜냐,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두세 번 갚았는데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 원래 갚으려고 그런 거다. 그런데 두세 번 갚는 동안에 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은 거니까 나중에 갚겠다 형편되면 이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뭘 그거를 갖다가 민사 법원에 내 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민사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는 형사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도 처벌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감옥에 보내낸다든가. 그런데 민사 문제는 형사 문제가 사기가 아니다. 사기로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사 문제인데 민사 문제는 돈이 없으면 받지를 못해요. 돈 꿔간 사람이 재산이 없다, 돈이 없다.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를 확실히 잡는 거죠. 담보 물건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담보 물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처리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두세 번 갚아요. 이자만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끊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한번 그 경찰서에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한 게 또 7, 8건 되더라고요. 그거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람 이거 벌써 7, 8건 접수됐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포기하셔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를 잘 확인해가지고 이제 설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돈을 만약에 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촉 최고를 하는 거죠. 독촉을.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 증명 우편으로라도 이제 딱 보내고 그냥 여러 번 보낼 필요 없습니다. 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되고요. 그래서 독촉을 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이제 담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빨리 회수하는 게 좋죠. 뭐 몇 번 안 갚았는데 계속 지금 6개월 이상 안 갚았는데 언젠가는 갚겠지. 뭐 나는 담보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 자꾸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요 몇 년씩 지납니다. 몇 년씩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매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요. 경매를 진행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본인이 일일이 그거 뭐 다 떼고 그거 바빠 죽겠고 화나 죽겠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 비용이 이제 대략 이거 이제 법무 비용 토탈 하면은요. 왜냐면은 이 법무사 비용에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그 법원에다가 예납금입니다. 경매 예납금이요. 경매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건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매가 끝났을 때 그 경매 예납금에서 그런 절차상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아니면 또 다 돌려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원 정도, 220만 원인가? 나중에 경매 끝난 다음에, 환급해 주더라고요. 다시, 반납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일단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한테 선임해가지고 맡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딱 진행하면은요, 이제 경매를 딱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배당 신청자 내역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경매가 딱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도 딱 경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해주시오. 이제 경매가 되면 관계자한테 전부 우편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연락이 가면 그 사람들이 나는 얼마 받을 거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이제 배당 신청자들이 배당을 신청하는 거예요. 관련자들이요. 그러면은 그 배당 신청자가 누군지를 법원에 가면은 다 거기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이 배당 신청자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순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앞순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1번으로 해도 국가기관이라든가 그 국가에서 매기는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게 미납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집행이거든요. 채권자에 우선해서요. 그게 영순이거든요. 채권자가 1순위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나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확인했는데도 어떻게 뭐 나보다 앞에 거기 채권자가 뭐가 하나 있었다. 그게 입증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앞순위자가 뭐 거의 또 1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경매 진행해봤자 거의 대부분의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경매를 취소하는 게 낫죠. 경매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받아주는 거예요. 돈 받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는 감사하죠. 내가 내 돈으로다가 무료로 그 사람 입장에서 무료로 돈 받게 해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때에는 과감히 경매를 취소하는 게 좋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 보통은 경매 기일이 지정이 돼요. 경매 기일. 경매 기일이 보통 4차례에 걸쳐서 경매 진행 일정이 딱 나오거든요. 1차 경매 기일, 2차 경매 기일. 그러니까 1차 경매가 이제 1차 경매는 감정가 기준으로 하죠. 감정가가 뭐 1억 5천이 1억이다. 그러면은 감정가 1억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는 거기에서 30%를 1차에서 경매 낙찰이 안 됐다. 그럼 유찰이 되면 거기서 30%를 까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제하고. 그래서 그 다음 2차 경매에는 이제 7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제 물건의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낙찰 금액이. 자, 그 다음에 다행히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낙찰이 되면 이제 배당일이 발표가 되죠. 배당일이. 자, 배당일이 발표가 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기일 내에 뭐 며칠 내에 그 법원에서 그거 통지를 해요. 채권자 계산서라는 걸 제출하게 합니다. 채권자 계산서. 그러면은 이 채권자 계산서는 여기에 뭘 넣는 거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채권 원금이라든가 내가 받아야 될 돈, 그 다음에 내가 못 받은 미납이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거를 전부 내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배당일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배당일이 되면은 그 돈 나눠주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법원에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날. 나중에 뭐냐면 출석 시에 반드시 채권 원인 서류라는 것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 원인 서류라는 건 아까 돈을 꿔줄 때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라든가 그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근저당 설정 등기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 등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근저당 등기라든가 이런 거를 뭐 복사본은 안 됩니다. 원본을 들고 가야 돼요. 원본을 이제 대부분은 원본을 제출을 하거든요. 원래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본을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회수를 하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사기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본을 전부 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본을 제출할 때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1억 원을 저기 꿔줬는데 경매 결과 3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됐어요. 난 급해서 3천만 원에도 이제 집행했는데 7천만 원은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은 나중에 소송을 하겠다, 민사 소송을. 그런 경우에는 예, 내가 왜냐, 그 원본이 있어야 나중에 그걸로 다시 법정에서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여기에 부본을 요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본은 내가 가지고 이거를 복사한 부본을, 똑같은 부본을 대신 제출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네 말이 맞다. 그러면은 네, 이 부본으로 받아갑니다. 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간인을 양쪽에 다 찍어요. 그래서 틀림없다. 이거를 확인을 시켜주고 부본을 가져가고 원본을 주기 때문에요.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덜렁 내가 1억 꺼줬는데 3천만 원 받고 내 원본도 없이 그렇게 딱 와버리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부본 요청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가 꼭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그거에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근저당 설정할 때 반드시 근저당권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전입세대 확인서를 반드시 누가 전세자나 월세도 보증금이 높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급하기 때문에 월세도 보증금을 높게 하고 월세를 아주 작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전세나 똑같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반드시 열람을 하든가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걸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기가 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수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바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첫째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왜냐 사기꾼들이 막 활개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일단은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에 의뢰해가지고 경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 신청자가 누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얼마를 신청을 했는가를 잘 검토를 해봐가지고 경매를 취소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맨 마지막에 배당 금액을 받을 때는 배당일 날 출석해가지고 배당 금액을 받을 때는 채권 원인 서류를 반드시 원본을 직접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본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채권을 잘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또 그 사람 형편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라도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